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지방직 시험 있었는데요. 좀 어떠셨어요? 예, 날도 더운데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쉬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세상에 뭐 쉬운 시험은 없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시험에 대비해서 볼 때 조금 난이도가 낮았던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더 독할 때가 있죠. 예,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예, 차라리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한두 문제 좀 틀려도 여유 있게 그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틀리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한두 문제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시대를 아주 고르게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 보면서 좀 느낀 것은, 이게 참 기출문제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래. 지금 이 시간도 사실은 기출문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긴 하지만은, 지금 오늘 나왔던 이 수문제 보면 그 이전의 기출문제 어떤 게 전형이 있거든요. 아주 그 표준적인 형태, 그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나온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실은 이전의 기출문제와 똑같은 문제도 몇 개 있었어요. 이런 식이죠. 어떤 자료가 나오면 이것이 답이더라 하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현대 문제가 이제 총 7문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근현대가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와 아주 비슷한 형태로 나왔었고, 시대 구분 없이 나온 이 통합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늘 나오는 유네스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습니다. 유독 이번 시험에서는 인물 문제가 많았어요. 보통 인물 문제와 왕 문제 합치게 되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 전근대 부분에서는 왕 문제가 많이 나왔고, 뭐 이후에 이제 근대사에서는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 박지원 문제, 박은식, 이회영 문제, 또 왕 문제에서도 보면 진흥왕, 광종, 세종, 명종 이렇게 단독 왕의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지만은, 뭔가 이 두 왕의 관계와 두 왕의 선후 관계를 묻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문왕과 원성왕의 관계, 또 공민왕과 우왕의 관계를 알아야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오곤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는데요. 한 문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실게요.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왕 앞에 이사부가 나왔는데요. 그 이사부라는 사람은 언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이 스펙트럼이 크죠. 예. 지증왕 문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울릉도 독도 문제 나올 때 이사부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진흥왕 때 보면은 가야가 모반하니 이사부가 가서 치고 사다함으로 하여금 돕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사부가 치고 사다함이 그 공격을 도왔던, 그래서 멸망한 가야는 대가야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 문제와 대가야 문제 때문에 사실 한 왕에만 적용되지 않고 이사부가 나오게 되면 지증왕일 수도 있고 진흥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예, 왕에게겠죠. 그렇죠? 왕에게 국사. 이 국사라는 말은 거칠부가 쓴 국사라는 책의 그 고유한 용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건 나라의 역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건 지금 두 가지 편으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니까요, 결국에는 이 역사를 편찬한 사람은 대하찬 거칠부네요. 그렇죠? 예. 거칠부가 역사를 편찬한, 그것이 바로 국사인데요. 진흥왕 때입니다. 진흥왕의 초기 사건이에요. 진흥왕의 6년차. 이게 545년인데요. 예, 545년. 여러분들 여기에서 외워야 될 좀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이 마지막 문장 있죠. 왕이 깊이 동감하고 대하찬 거칠부 등에게 명하여 선비들을 널리 모아 그들로 하여금 역사를 편찬하게 했다 그랬는데, 요 부분만 자료로 나오기도 하고 요 부분만 좀 추격해서 답이 되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명했대요? 대하찬 거칠부에게 명했습니다. 그에게 명해서 보시면 끝에 선비들을 널리 모아서 역사를 편찬하겠다 했는데, 이 국사 편찬의 그 특별히 특징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편찬한 게 특징이어서 이 부분을 꼭 집어넣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선비들을 널리 모았다 그랬는데, 뭐 어떤 데에서는 학자들을 널리 모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문사들을 널리 모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요 사료는요, 2014년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 경간부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그런 사료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료를 주고 이 왕때의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답은 뭐였었냐면, 그때 당시의 답은 단양 적성비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비슷한 거를 지금 답으로 하고 있어요. 이 답이 바로 4번인데요. 예, 순수비 중에 하나인 북한산 순수비를 답으로 한 겁니다. 아주 표준적인 형태의 그런 문제예요. 정전지급은 언제입니까? 예, 성덕왕 때죠. 국학을 설치한 거는 신문왕 때겠네요. 경도강 때 태학감으로 바뀐 것도 아시죠? 첨상대 건립은 뭐 선덕 여왕일 겁니다. 그죠? 네, 그래요. 요건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인물 문제네요. 대한매일신보에 애국적인 논설을 썼대요. 일단 이게 누구냐 상관없이 일단 대한매일신보를 한번 보세요. 대한매일신보는 언제 생겨서 언제 없어졌어요?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생겨서 1910년에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았던 인물에 대해서 인물만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유교 개혁의 뜻을 담은 유교 구신론을 집필을 했대요. 아, 이거 중요하네요. 유교 구신론. 유교 구신론은 여기서 말하는 유교는 성리학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양명학을 말하는 것인데, 양명학으로 그걸 사상의 기반을 통해서 다시 주권을 찾자라는 뭐 그런 논리인 거죠. 유교 구신론은 1909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발표됐어요? 그렇죠. 서북학회 월보라는 곳에 발표됐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서북학회 월보. 예. 누굽니까? 예, 박은식이죠. 일제강점기 직전 직후에서 양명학을 연구했던 박은식입니다. 그러면요, 박은식에 대한 옳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밑에 거 안 봐도 이제 답이 떠올라야 돼요. 뭐야겠어요? 박은식의 답은요, 거의 열의 아홉은 책입니다. 책. 박은식의 책이 뭐예요? 아픈 역사, 피해 역사, 뭐뭐뭐 통사, 뭐뭐뭐 혈사. 즉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니 여기에 한국 통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 때 문제에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박은식인 것 같다. 늘 박은식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답은 책이더라. 통사나 혈사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읽으면서 그걸 매칭을 시키면 확실하게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어차피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반응하지 마시고 먼저 내가 정보를 떠올리면서 장악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요, 지금 뭘 주고 뭘 물었냐면 유교 구신론을 주고 한국 통사가 답이었는데 바로 이제 이 형태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주 좋은 문제의 형태인데 조금 아쉬운 면은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할 때 좀 수준 높게 공부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는 너무 쉬워가지고 변별력이 없잖아요. 좀 더 아쉽죠. 예. 작년에요, 2019년에 국가지 9급에서도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유교 구신론이라고 주질 않고 유교 구신론의 사료를 줬거든요. 여러분 유교 구신론에서 키워드가 뭐예요?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개혁해야 된다. 개혁을 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교계의 3대 문제와 구신이라는 표현을 주고 유교 구신론을 쓴 박은식을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답으로 뭘 냈냐면 답이 이 문제와 똑같이 한국 통사였어요. 근데 이것처럼 단순하게 한국 통사다 이렇게 낸 것이 아니라 한국 통사에서 박은식이 주장했던 거를 답으로 냈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 형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알아두시지만 2019년 국가직 9급 문제에 대해서 요걸 숙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어요. 한국 통사에서 주장한 게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형체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챙기고 있으면 나라는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되찾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라는 형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형체다. 근데 한 글자로 하면 형입니다. 형.
나라는 형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정신. 근데 이걸 한 글자로 하면 신이라고 그래요. 신. 예, 신. 이렇게 쓰죠? 예, 신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게 답이었다고요. 훨씬 더 수준이 높죠?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바로 박은식의 주장입니다. 예, 나머지 것들 보시죠. 예, 적극적인 의열 활동을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우리 의열 단체들이 여러 개 있죠. 예, 일단은 뭐 의열자 들어가는 의열단도 있는데 의열단은 주로 1920년대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 30년대 활동했던 의열 단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인 애국단이죠. 이 한인 애국단은 누가 만들었죠? 예, 김구가 만들었죠. 김구가 1931년에 만들었습니다. 예. 또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진단학회를 조직했대요. 실증사학 하신 분들이 누구 있어요? 이병도, 손진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다 진단학회를 조직했죠. 진단학회는 이거는 순서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연도도 좀 외워두시는데 이병도, 손진태 등이 1934년에 조직을 했었죠. 맨 끝에 김원봉이 바로 이제 의열단 만든 사람 아닙니까?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을 했대요. 조선혁명선언. 다른 말로 뭐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신채호라는 분이 1922년부터 쓰기 시작을 해가지고 1923년 초에 완성을 했어요. 이거는 신채호에 관련된 문장입니다. 예, 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구강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와, 이게 처음 문장은 이게 바로 광종의 1등 답인데 여기 문제로 나와버렸네. 그렇죠? 예. 광덕준풍. 예? 광덕준풍. 이것이 바로 광종의 1등 답입니다. 사실 광종의 1등 답이 두 개가 있는데 광덕준풍과 노비안건법이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빈도로 볼 때 가장 답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재밌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문제로 나왔고 답으로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표준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2016년에요. 소방시험에서 요거를 이 두 문장을 합친 문장이 답으로 물론 이제 지문으로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광도,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개경을 황도로 하고 서경을 서도라고 하였다라고 해서 광종 문장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누군가요? 전식과 제도를 시행했다. 전식과 제도는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렇게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각각 누굽니까? 경종, 목종, 문종이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전식과 제도 시행했다고 하면 이 첫 번째 사람을 말하는 걸 거예요. 개경에 국자감을 설립했다. 국자감은 성종 때죠.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랬는데 12목은 성종 때 잠깐 생겼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12목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성종으로 푸시면 돼요. 이 3번과 4번이 모두가 다 성종입니다.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지방관은 목에 파견했으니까 목사가 되겠죠.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단체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요 똑같은 사료가 이전에 선관위 문제에서도 있었고 2012년도에 경찰 시험에서도 요 똑같은 사료가 나왔었어요. 특이한 사료가 아니고 늘 나오는 사료라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발기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이 단체를 만들 때 이제 취지문을 적은 거예요. 또 내용 보시죠. 보면 인간 사회에는 많은 불합리가 있대요. 그 중에서도 여성 문제가 그 중에 하나래요. 여성 문제. 우리 여성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문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문장이 주어질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가면 힘들어져요. 정답률을 높이고 빨리빨리 풀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서 답의 후보들이 몇 개가 있으면 그거를 나아가면서 지우기도 하고 맞는 게 있다면 매칭도 시켜가고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문제를 장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성 문제 그러면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건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하신 분들은 두 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1898년에 찬양의 문제이거나
또는 1927년에 근후의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라고요? 1898년에 찬양의 문제이거나 1927년에 근후의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거에는 통일된 조직이 없었고 통일된 지도 정신도 없었고 통일된 항쟁이 없었대요. 이게 중요한 단어 통일입니다. 뭔가 지금 합치제예요. 근후인 것 같아요. 뭔가 좌파 우파 나눠져 있는 거 이 좌우익이 합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근후회가 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실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이 맨 마지막 문장만 알고도 사실은 이게 근후회인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 외웠었죠? 공고히 단결, 별표.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단결을 공고히 하자 또는 공고히 단결하자. 이 두 단어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바뀌어 나오기도 하는데요. 공고와 단결이 같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신간회나 근후회 둘 중에 하나예요. 요 공고, 단결 이 두 단어가 이 매칭되는 거 이게 주로 민족 유일당 운동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아니 얼마나 생각이 다르면 만나가지고 우린 헤어지면 안 돼 이러면서 공고히 단결하고 하자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거는 신간회나 근후회라고 해요. 그래서 후보가 둘이 생겼는데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여기에 자매들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성 단체인 거죠. 그래서 답이 근후회가 된 겁니다. 근데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사실 뭐 근후회를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도 근후회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왔으면은 뭐 호주제 법제와 반대 투쟁이라든가 민족 유일당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은 더 좋았을 텐데 너무 단어를 묻는 문제여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여기도요, 이 마지막 문장 있죠? 이 부분을 꼭 좀 외워주세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그랬어요. 이곳은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 있던 곳이래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선조가 임진왜란 뒤 임시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 불렸고, 이게 세 번째 줄이 중요하네요. 광해군 때는 경궁이라고 했대요. 별표 아주 중요하네요. 경궁. 사실 우리는 경궁의 다른 이름을 알고 있죠. 덕수궁이죠. 답이 덕수궁이네요. 너무 쉽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그래. 예.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예. 아관파 천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래서 아관파 천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건 다른 곳에 갔다가, 즉 러시아 공사관에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경운궁으로, 그죠? 경운궁으로 환궁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경궁이, 즉 덕수궁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덕수궁 안에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중화전은, 이게 왜 맨 앞에 있냐면 이게 덕수궁의 정전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건물을 정전이라고 하는데 이 중화전은 정전이에요. 함령전은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덕수궁은요, 이 덕수궁이 함령전에서 1919년에 고종이 식혜랑 한식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으셨죠? 덕수궁 함령전에서 식혜 마시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것이 그게 바로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 함령전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면서 무슨 이야기가 자료로 나온다면 3.1운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서 고종이 식혜 마시고 돌아가셨다고요. 알죠? 그래서 이건 1919년 사건 때문에 나올 그럴 단어이기 때문에 함령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석조전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벌써. 석조전은 별표 아주 중요한데요. 덕수궁 석조전 이거 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 시험에서도 나왔었어요. 재작년에 2018년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덕수궁 석조전이 완성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순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덕수궁 석조전이라는 건 언제 만들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이 되었는가도 같이 알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덕수궁 석조전은 1900년에 만들기 시작을 해서 1910년에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거를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또 앞으로 또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 좀 아쉬운 거는 하나 더 있으면 좋은데, 여기 등이네요, 등. 예? 등이 뭐예요? 이런 것도 하나 더 있거든요. 덕수궁 중명전이라는 거 있어요. 중명전. 덕수궁 중명전. 들어보셨습니까? 덕수궁 중명전? 예. 이거는 예전에 2011년도 서울시 7급에서 덕수궁 중명전이 답인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은 덕수궁 중명전. 그래서 덕수궁 중명전은 이거는 을사조약이 체결된 장소로 시험에 이미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알아두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됐네요. 이건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6번 밑줄친 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초절 보세요. 이 나라는 대군왕이 없었으며, 여기 대군왕이라는 건 대군장이라는 뜻인데, 대군장이 없고 왕도 없는 뭐 그런 나라가 이제 옥저와 동해인데, 보통 이 대군왕이 없으며 이 표현은 동해 문제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동해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군왕이 없으며 그 대신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후읍군 삼노가 있다. 그렇게 보통 나와요. 대군왕이 없으며 후읍군 삼노가 다스렸다 하면 동해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뒤쪽이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음락에는 각각 대를 잇는 누가 있대요? 장수가 있대요. 그래서 동해가 아닌 것 같아요. 옥저일 가능성이 일단 높은데, 일단 동해로는 헷갈릴 수도 없는 것이 밑에 동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한번 계속 보시죠. 이 나라의 토질은 비옥하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서 오곡이 잘 자라며 농사짓기에 적합하대요. 옥저라는 나라는 이 동해안 쪽에 있으면서 농사도 잘 되고 바다에서 많은 생산물도 채취해내고 그랬어요. 아주 잘 살았죠. 그런데 고구려에게 이제 약탈을 당한 것이 그게 문제였습니다. 한번 계속 보시죠. 소나말이 적고 창을 잘 다루며 보전을 잘한대요. 요게 시험에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보전이라는 게 뭐겠어요? 보전을 잘한다. 보전을 잘한다는 것은 보병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보병이. 그래서 이 보병전에 능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옥저입니다.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장사를 지낼 적에는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서 문을 만든대요. 아, 중요하네. 사실은 이 끝에 이 세 줄 있죠? 요만큼만 이전에 2016년에 기상기 7급에서 기출이 되었던 그런 사료예요. 한번 잘 보세요. 각 그 초기 국가들의 장래 풍습만 가지고도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큰 나무 곽을 만든대요. 목곽을 만든다는 거죠. 목곽을. 곽. 이 곽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초기 국가들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요거 이런 거 아십니까? 곽은 사용하지만 관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나라 있어요. 곽이라는 단어가 부여를 설명할 때도 사실은 쓰여요. 곽은 사용하지만 관은 사용하지 않는 나라. 어디예요? 부여입니다. 부여.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곽은 또 옥저의 장례 풍습을 말할 때도 쓰거든요. 목곽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었대요. 가끔 이제 나오는 사료에 보면은 10여 장을 아예 숫자로 이렇게 10여 장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 맨 끝에 부분을 외우세요.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그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었대요. 이 나라는 옥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는 옥저의 그 가족 공동 무덤을 외울 때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감회장을 했다가 뼈와 살이 썩으면 목곽에 안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감회장을 했다가 그 이후에 목곽에 안치하는, 나무곽에 안치하는, 요게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을 지금 이 문제에 낸 거예요. 사실은 한쪽 머리를 열어놓아 문을 만든다. 그 다음 문장이 바로, 다음 문장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회장했다가 목곽에 안치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옥저죠.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민며느리. 옥저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가족 공동 무덤과
민며느리제죠. 그래서 민며느리제가 나오면 가족공동무덤이 답이고 가족공동무덤이 나오면 민며느리제가 답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번 시험은 가장 기출문제의 표준 형태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위만에게 한나라의 침입을 알리는 장군이라는 건 뭐 고조선이겠습니다. 5월이 나오고 천군이 나온다면 이거는 사만이겠죠. 마가와 우가가 나온다면 부여일 겁니다. 7번 보시죠. 밑줄 친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윤관이 아래였대요. 그리고 이제 끝에 보면요. 쭉 내려가다 보면 건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그럼 벌써 알겠어요. 윤관이 건의해서 만든 부대가 뭐겠어요? 별무반이죠. 별무반. 신이 적의 기세를 보건대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어서 우리도 기병이 강화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고려 숙종 때 별무반이죠. 그래서 이 부대는 별무반입니다. 근데 이 부대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좀 아쉬워요, 이것도. 예, 제가 자꾸 너무 쉽게 나와서 아쉽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세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시험은 조금 그래요. 예. 여진족에 대처한다. 이건 너무 기본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예, 차라리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이 되었다. 요 정도 수준으로 좀 내주든가. 이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죠? 또는 차라리 광군, 삼별초, 연호군 등과 합쳐서 아예 순서 문제를 내든가. 아니면 더 유력한 답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 사료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답을 제가 먼저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동북구성 그러면서 봤는데 동북구성이 없어. 너무 더 쉬운 게 있어가지고 저는 사실 좀 놀랬어요. 최소한 동북구성 정도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시는데 오히려 더 답으로서 가능한 앞으로 다른 시험에서 나오기 좋은 것은 이거예요. 동북 지방에 구성을 쌓았다. 이게 답으로서 훨씬 더 유력해요. 꼭 외우셔야 돼. 뭐가 나오면 이걸 고르시라고요? 별무반이 나오게 되면 동북구성 개척인데 그건 뭐 너무 짧은 표현이고 동북지방에 구성을 쌓았다. 물론 이 앞에다가 여기 여진족을 집어넣어서 여진족을 물리치고 동북지방에 구성을 쌓았다. 그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예. 정종 2년에 설치되었다 그랬어요. 정종 2년은 947년인데요. 거란에가 있었던 최강윤의 보고에 따라 거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만든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건 광군이죠. 그래서 거란 대비하기 위한 광군입니다. 2번은 뭐게요?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했다. 귀주대첩이면은 거란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면 광군인가요? 아주 옛날 문제이긴 한데 여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광군 아니거든요. 그럼 귀주대첩에서 거란을 막은 군대는 뭔가? 일단 여러분 귀주대첩이 어느 왕 때 있었어요? 현종 때죠? 현종 때는 또 우리 지방행정구역이 다 완성이 되었다고 사도부 팔목을 지나서 5도 양계가 마련이 됐잖아요. 5도 양계 중에서 5도에 두는 군대가 바로 주현군이고 양계에 두는 군대가 주진군이고 이미 귀주 대첩 단계에서는 주현군과 주진군이라는 지방군대가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광군은 오히려 주현군, 주진군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얘기한다면 귀주대첩에서 큰 활약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주현군, 주진군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요. 4번에 응량군, 용호군, 신호위 등의 2군과 6위를 편성했다 그랬는데 아니 응량군과 용호군이 2군이고 신호위 등이 6위인데 이거 자체가 2군과 6위인데 무슨 군대 이름이 더 있겠어요 따로. 그렇죠? 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주진군, 주현군과 같이 기본적인 그런 지방군대가 있고 또 특수군대들이 있죠. 뭐뭐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란을 막기 위한 광군이 있는 것이고 여진족을
막기 위한 별반이 있는 것이고 꼭 몽골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닌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을 막게 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삼별초이죠. 그리고 우왕 때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연호군입니다. 이 네 개가 섞여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늘 시험의 중심은 별반이었고 오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위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꺽정이네요. 명종 때죠. 금방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명종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답으로 뭐가 나온 거냐면 답이 2번이거든요. 문정왕후가 수렴청정하며 불교를 옹호하였다. 요즘에 이거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명종 때 이 문정왕후, 이 문정대비라고도 부르는데요. 누구를 고용했어요? 보우라는 승려를 고용을 해가지고 불교를 숭신했었죠. 그렇죠? 네. 이게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정대비가 보우를 채용을 해서 불교를 숭상을 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답은 뭐 직전법 폐지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문제도 참 좋아요. 예? 예. 임꺽정이 나오고 그리고 조선 중기 때 유일하게 불교를 숭상했었던 명종 문제인 거죠. 문정왕후.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자꾸 아쉽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불교를 옹호하였다. 이 표현은 너무 약하잖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고유어들이 좀 들어가면서 좀 수준 있는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 표현은 시험에서 잘 쓰지 않아요. 오히려 불교 옹호라는 이 표현보다는 시험에서 더 많이 쓰는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 표현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작년 국가직 7급에서도 이 표현이 나왔었고 이전에 2015년에도 국가직 7급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선교 양종부활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꼭 외우셔야 돼요. 선교 양종부활. 원래 선교 양종으로 처음에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 태종이 7종으로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선종, 교종 이래가지고 두 종파로 양종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세종이었는데 나중에 중종 때 무종파가 되었다가 다시 명종 때 선교 양종이 부활됐거든요. 여러분 이 표현이 시험에 빈출 문장이라는 걸, 그 표현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2015년도죠. 2015년도 국가직 7급에서는 명종에 맞는 표현으로 이것과 함께 또 뭐가 나왔냐면 혜택지 개간이라는 아주 어려운 것도 나왔었거든요. 뭐라고요? 혜택지 개간. 같이 좀 알아두세요. 혜택지 개간이라는 것도 이것도 명종의 정답입니다. 나머지 것들 보시죠.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이 되면 처음에 이제 살인파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붕당 정치의 시작이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1575년에 을의 당론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왕 때겠어요? 이거는 선조겠죠. 삼포에서 4, 5천 명의 일본인이 난을 일으켰대요. 여기 뭐 있네요, 그죠? 삼포, 일본, 난, 삼포, 외란. 중종이겠네요. 조광조가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대요. 그래서 3번과 4번은 모두가 다 중종 때입니다. 좋은 문제네요. 9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사만의 종족이래요. 사만의 종족. 이 사만이 꼭 만진한 변함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만이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나라를 뜻하는 그런 일반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는 사만이 그 만진한 변함 그쪽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여기서 드네요. 그런데 더 정확한 지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고령. 고령에 있는 건 뭐예요? 벌써 알겠네요. 그렇죠? 대가야죠. 그럼 이게 가야인지 더 보세요. 네. 건원 원년 479년. 이 건원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해서 버풍왕이구나 그러면 안 돼요. 버풍왕은 6세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479년이면은 5세기인데요. 이 5세기에 구강하지라는 사람이 남제에 공물을 바쳤대요.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쳤대요. 뭔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기 위해서 중국과 친해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서 이 구강하지를 보국장군 봉구강에 제수를 했대요. 구강하지 나온 편이니까 오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원래 표현은 구강하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라왕하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라왕이 하면 이게 바로 이제 가야란 뜻인데, 가라왕, 임나 가라 할 때도 이 가라 쓰는데요. 가야왕. 그럼 너무 다 주어버리니까 원문을 바꿔버린 거예요. 구강이라고 하지 않고, 아니, 가라왕이라 하지 않고 그냥 구강. 그래가지고 나라를 숨겨버린 겁니다. 예. 대가야죠. 그럼 대가야면 일단 이거를 보지 마시고 뭐가 답일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대가야면은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대가야는 5세기 후반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또 6세기 초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죠. 6세기 뭐 중후반에 일단 멸망하는 것도 있지만 대가야가 뭔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5세기 후반과 6세기 초였어요. 5세기 후반에 대가야가 첫 번째, 대가야가 새로운 맹주가 되었죠. 그렇죠? 새로운 맹주가 되어서 육가야 연맹의 짱이 되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짱이 됐으니까 뭔가 이 다른 가야들에게 하나 보여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때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입니다. 소백산맥입니다. 소백산맥의 이 서쪽까지 진출을 했죠. 당시에 5세기 후반이면은 문주왕, 동성왕 그때인데요. 백제가 피난 가고 있을 때예요. 그때 피난 가면서 아주 어려운 살림하고 있었던 백제의 옆구리를 쳤던, 그게 바로 이 대가야입니다. 근데 이 5세기 후반에 이 소백산맥 서쪽으로 진출한 걸 말 그대로 소백산맥 서쪽 진출이라고 그래요. 이 표현 외우셔야 돼요. 소백산맥 서쪽 진출. 그거를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이쪽으로 진출한 걸요, 요거를 대가야가 좀 위쪽에 있고 소백산맥을 넘어가도 조금 더 위쪽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쪽이 아니라 전라북도 쪽이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일부 지역을 진출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것도 다 기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와 같은 또 하나의 기출 표현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번입니다.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했다. 이것이 같은 표현이에요. 보세요. 이 같은 지역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네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백산맥 서쪽, 전라북도 일부, 호남 동부. 보시면 호남 지역의 동부, 뭐 이렇게도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 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왕은 뭐 성왕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백제에 대한 그런 표현이겠고, 울릉도를 정복했다. 이건 이제 지증왕 때니까요. 이건 신라에 대한 표현이겠고, 그 다음에 4번에 신라를 도와서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했대요. 이거는 광개토 대왕일 테니까 이거는 고구려에 대한 그런 설명일 겁니다. 10번 보시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 왕의 재위 기간에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사실 이 문제가 딱 한 번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는 남북국 시대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발해와 통일신라가 남과 북에 있을 때 통일신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해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발해에 무슨 일이 있으면 통일신라 그때의 동시대 사건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일단 보시면 발해와 통일신라를 묶는 그런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 형태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발해 왕이 누군지 보시죠.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대요. 대흥 썼네요. 대흥. 재밌는데 이 대흥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는 사람의 이름은 아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대흠 무죠. 누구예요? 발해 문왕입니다. 문왕. 연호만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어야 돼요. 대흠무, 이름은 흠무고요. 연호는 대흥이고 그렇습니다. 문왕은 천도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죠? 중상동, 그죠? 중경, 상경, 동경의 문왕이죠. 또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 사실 이 부분만 한다면 일본에 외교문서 보낸 건 바로 전왕이었던 무왕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천손이라고, 하늘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 번째 문장이 이 발해 문제의 답인 적도 있었어요. 뭐라고 자부했다고요? 발해는 천손이야, 이렇게 자부했다라는 것이 답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고, 물론 신라와도 친해져서 신라도를 설치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발해 문왕이에요. 그러면요, 요것도 이제 문제를 장악하자 이거예요.
보세요. 일단은 발해가 나온다면 주로 나오는 왕이 5명이죠. 고무, 문, 성선 이렇게 5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기로 이런 형태의 남북국 문제, 북쪽에 발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남쪽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왕, 문왕, 선왕입니다. 무왕이 죽던 해에 통일신라의 한 왕이 같이 죽었어요. 바로 성덕왕입니다. 전성기였던 선왕, 해동성국일 때 이때 통일신라의 왕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왕이 히읗 들어가는 두 왕이에요. 헌덕왕과 흥덕왕입니다. 그래서 무왕이 나왔을 때 성덕왕을 고르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장문유 사건, 그러니까 장문유가 산둥지방을 공격할 때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그것이 답일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선왕, 해동성국일 때 헌덕, 흥덕, 뭐 장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 답의 범위가 그래서 넓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문왕이다. 문왕이다. 문왕 때 통일신라에는 누가 왕이에요? 이미 외우고 계시죠? 그렇죠? 뭔가 어떤 배에 크루 선원 같았어. 무슨 배예요? 경해선이라는 것이죠. 경해선. 거기에 경해선의 선원을 말 그대로 경해선원이라고 합니다. 요게 답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 뭐냐면 경덕, 해공, 선덕, 원성인데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발해는 문왕일 때 남쪽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예, 중대가 끝나고 하대로 넘어간 거예요. 발해 문왕일 때 남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경도강 나오면 어떤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죠? 노급 부활 뭐 이런 것들 답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신문왕의 국학을 경도강이 태학감으로 바꾸었다. 또 뭐 한화정책 이런 것들 답이 될 수도 있겠고, 불국사가 이제 창건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이런 거 답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해공왕이면 해공왕 때는 무슨 것이 대표적인가? 아, 큰 난리가 났다. 김지정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있겠고, 선덕왕 이 사람은 폐강진을 설치했다. 발해 견제 목적으로 폐강진을 설치했다. 그런데 원성왕은 도지사의 이름이 도독으로 바뀌었다. 이것도 나올 수가 있겠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788년에 독수산품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쭉 펼쳐져 있는데 보니까 독수산품가가 있어. 그럼 답이 4번.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오늘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 문제를 장악을 해야 돼요. 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맞춰보는 것이지 문제에 끌려다니면서 문제가 힌트를 충분히 줬을 때 거기에 반응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노급 부활이면은 될 수가 있겠지만 노급 폐지는 아니죠. 노급 폐지는 누구예요? 이거는 신문왕이죠. 신문왕. 689년에 있었던 일이고, 청해진을 설치한 거는 뭐 장보고겠지만은 그건 이제 왕으로 따진다면 흥덕왕이죠. 예. 828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위에가 문왕이 아니라 선왕이었다면, 해동성국 선왕이었다면 답은 2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대목이 편찬이 됐다 그랬는데 이건 대가 3개가 아니라 8이 3개죠. 888. 누구예요? 이건 진성여왕이죠. 진성여왕. 11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차근차근 보세요. 서울의 노론 집안에서 태어난 그랬어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노론 집안. 얼마 전에 실학자 문제가 나오면서 노론 실학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노론 실학자. 노론이면서 실학자인 대표적인 사람은 홍대홍입니다. 또 박지원도 여기에 들어가요. 홍대홍은 이미 기출이에요. 이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뒤쪽에 보니까 양반전이 나와요. 그러면 박지원이겠네요. 이건 박지원 문제입니다. 또 한전론이 나왔네요. 한전론이 어느 책에 소개되고 있어요? 두 책에 소개되고 있죠. 한전론과 한민명전이 한전론과 관홍소초이죠. 또 하나는 한민명전의라는 책이 있죠. 한민명전의가 나왔다면 조금 더 수준 있는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또 중국 가보니까
이 육로 운송이 잘 돼 있더라 이래가지고 이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모두 강조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옛날에요, 이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예. 노론 실학자. 노론 실학자 하면 누구 떠올려야 된다고요? 홍대웅과 박지원이 떠올라야 되는데, 다음 중 노론 실학자가 쓴 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만약에 문제가 홍대웅 문제였다면 1등 답은 아마도 의사문답이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사문답 있죠? 의사문답은 누구 거예요? 홍대웅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답은 아니지만은 이 첫 문장만 본다면, 이 첫 부분만 본다면 사실 의사문답도 답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뒷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근데 이 노론 실학자라고 하면서 홍대웅을 물으면서 답이 의사문답이었는데, 의사문답 이렇게 네 글자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도 의사문답에 대한 설명으로 답이 나왔었어요. 실옹과 허자의 문답 형식, 이렇게 답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문답이라는 게 의라는 산에서 Q&A 하는 거잖아요. 실옹과 허자의 Q&A 형식의 책이 바로 의사문답입니다. 북학에는 누가 썼죠? 이건 박제가죠? 박지원의 제자죠? 예. 지복유설은 이수광이네요. 12번 보시죠.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강화도 제약은 몇 년도예요? 1876년이죠. 예. 청에 영선사 파견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연도는 꼭 외워야 돼. 그죠? 예, 영선사 파견이 중요합니다. 영선사. 예. 영선사도 1882년이고 1881년이고 영남만인소도 1881년이고 그렇죠. 예. 1881년입니다. 영선사 어떻게 외우고 계세요? 보세요. 0, 1, 2, 3. 예. 영선사. 그죠? 영선사는 1881년에 중국에 가서 1882년에 돌아와가지고 3년에 바로 기기창 설치를 건의해서 기기창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영선사는 81년에 가서 2년에 들어와서 3년에 기기창을 건의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딱 연도를 묻는 거거든요. 76년부터 81년 사이의 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궁극기무처, 이거 뭐 한 곳이에요? 궁극기무처가 뭐 했냐? 그러면 1차 가보게요.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이거는 1894년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지 않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화정책을 추진할 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했대요. 통리기무화문. 이게 바로 1880년이거든요. 이제 80년 12월에 예, 설치가 되었어요. 바로 이게 답이네요. 예. 홍범 14조는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의 일환으로 발표가 된 건데 2차 가보개혁 자체가 1894년 말부터 1895년 초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은 요거는 살짝 새가 넘어가고 나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1895년 1월에 발표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한국국제는 요거 보면 되겠죠. 꾹꾹, 그죠? 꾹꾹꾹, 그죠? 1899년에 반포가 되었죠. 예. 연도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13번.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이 문제 재밌어요. 예.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일단은 대마도 정벌 그러면 뭐 쓰시마라고도 하죠. 그죠? 쓰시마 정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고려 말의 창왕 문제이거나 조선 초의 세종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종무 그러면 세종이죠. 고려 말 창왕 때 쓰시마를 정벌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만약에 박위가 정벌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창왕 문제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종무면 세종이에요.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이거를 합치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퀄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종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 세종과 세종 사이에 있었대요. 세종이죠. 네? 세종과 세종 사이에 세종이죠. 근데 이런 문제는 훨씬 더 어렵게도 낼 수 있죠. 세종 안에서의 순서 문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보기에 세종이 두 개가 나오지 않아서 이거 아주 쉬운 문제예요. 과전법이 공포가 되었대요. 과전법은 언제 공포가 되었어요?
이거는 연도로 치면 1391년인데 고려말 공명왕 때죠. 이시에 반란은, 이시에가 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유향소를 없애줘 그랬죠. 예? 유향소를 뭐라고요? 없애줘. 왕으로는 언제예요? 세조죠. 세조. 이시의 난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은 유향소 폐지입니다. 농사직설 편찬. 이게 뭐야? 답이 너무 쉽잖아. 그지? 답은 3번이네요. 농사직설은 누가 편찬했죠? 쿠데타가 편찬했죠. 쿠데타. 정변. 그죠? 정초와 변효문이 농사직설을 편찬하였다.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길게 나왔어도 좋을 뻔했는데요. 정도전의 요동정벌 추진. 요거는 태정도전, 태조겠네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세계유산이라는 말은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다가 유네스코라는 말을 좀 써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이 세계유산이라는 말은 달리 이해될 수도 있잖아요. 세계유산에는 세계 문화유산도 있고 세계 자연유산도 있어요. 여기서 뭐 세계 문화유산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또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이제 기록유산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고 문화유산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한 거는 2019년에 하나가 추가된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있지는 않아요.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록유산은 다 외우고 있는데 이 문화유산도 다 외우고 계신가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금방 풀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이 문화유산에 성이 2개밖에 없다. 이게 이상해. 수원화성인데 수원화성, 남한산성 이 2개 있거든요. 한양도성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쉽게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풀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석굴암 불국사 1995년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되어가지고 해인사 장경판전 그리고 종묘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궁궐 중에서 유일하게 창덕궁이 이 세계유산에 들어가 있죠. 경복궁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수원하성 있죠. 그리고 경주가 이제 통째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유산에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입니다. 조선왕릉 그리고 하회양동 여기도 마을 자체가 들어가 있고, 보세요. 남한산성 그렇죠. 그리고 백제역사유적지구가 통째로 또 들어가 있고, 산사 이게 절들입니다. 절들 들어가 있고 최근에 도산서원 등 한국의 서원도 여기에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제가 좀 체크해 보면은 이 창덕궁이 궁궐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궁궐은 안 된다는 거, 경복궁은 안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수원하성, 그죠? 또 남한산성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최근에 들어간 것들은 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절, 서원, 그렇죠? 산사 절과 산지승원이라는 건 절입니다. 그리고 서원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네, 15번.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1897년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려면 1897년에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조선의 급선무는 인민의 교육이래요. 교육이래요. 가르치는 거래요. 여러분, 인민의 교육.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 그걸 뭐라고 하게요? 2글자로? 이런 거를 계몽이라고 그래요. 계몽. 계몽이라는 단어를 이 한반도에 가져온 단체가 있죠. 바로 독립협회라는 단체입니다. 또는 이제 그 후신들인데 계속 보시죠. 1997년 12월 26일에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개명케 하려면 우리나라 신문지며 다른 나라 신문지를 널리 반포하는 거 제일 기요하대요. 이 단체는 신문 만드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독립협회입니다. 예. 독립협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예요? 1896년에 생겨서 1898년에 해체됐죠? 예. 그 사이에 97년이 있는 거예요. 1번 헌정연구회 활동을 계승했대요. 이것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보, 헌자, 엽신. 헌정연구회 다음은 자, 대한자강회죠.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는 언제 생겼어요? 대한자강회는 그 을사조약 끝나자마자 1906년에 생겼다가 금방 탄압받아가지고 1907년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97년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일단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국민 계몽을 위해서 회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 등 대규모 집회를 열었대요. 바로 이 만민공동회. 이것이 독립협회가 했던 거네요. 답이 2번이겠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몽이란 말이 있네요. 그렇죠? 예. 인민교육, 그것이 바로 계몽이에요. 이 회보를 발간했다 그랬는데 가르치려면 신문도 발간해야 되고 잡지도 발간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이 회보의 이름이 뭐예요? 그것도 외워두세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는 거예요.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 세 번째, 보부상 중심의 단체래요. 황권 강화를 통한 부강병을 행동 지침으로 한대요. 황권 강화를 하려면 황제가 생겨야 황권 강화를 하잖아. 이게 바로 이제 황제의 해에 생겼던 보부상 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는 황제의 해에 생겨가지고 독립협회 들이받아서 독립협회와 함께 해산이 됐어요. 뭐겠습니까? 이거는 황국협회 얘기하는 것이죠. 황국협회. 황국협회는 1898년에 생겼다가 바로 그 해에 다시 없어졌어요. 기억하셔야 되고. 4번에 일본이 황무지 개간, 우리가 척식한다고 하는데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토지를 약탈하려 하자 대중적 반대 운동을 벌였대요. 이거는 1904년의 사건인데 보안회죠. 보안회가 이거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농광회사와 함께 성공을 했었죠. 16번 밑줄친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경술년 1910년 식민지 대전해네요. 여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했대요. 뭔가 느낌이 옵니다. 만주로 갈 준비를 했대요. 여러 형제들 그래요. 전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그 이씨 형제들인 것 같아요. 이씨 육형제 있어요. 경주 이씨 육형제. 경주 이씨 육형제라는 말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회영, 이시영 이런 경주 이씨 육형제가 이 남쪽에 있었던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한다고 만주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돈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0억 이상 되었었어요. 지금 돈으로요. 그는 1만 녀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 집, 작은 집이 압록강을 건너 떠났대요. 그러니까 만주로 갔는데 압록강을 건너 떠나게 되면 서쪽인 것 같아요. 서간도 쪽인 것 같죠? 네.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 A인데 알았네. 그죠? 신흥강습소를 설립했대요. 신흥강습소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경학사가 만들었다 해도 되는데 경학사를 만든 사람들이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겠죠. 이게 이제 1911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양기탕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은 여기 지금 형제들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회영, 이시영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1932년에 돌아가셨대요. 이시영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통령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영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그는 바로 이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회영. 기억해야 됩니다. 답은 또 이것도 너무 져버렸는데 경학사를 조직을 했대요. 사실 이 위에 있는 설명 자체가 이게 단체로 쳐도 경학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회영인지 이시영인지 몰라도 사실은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선학회 사건 194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조선학회가 해산된 그런 사건이죠. 그걸로 옥고를 그러니까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다 이런 뜻이에요. 뭐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힘들어했던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시험에 나왔던 그 두 분을 좀 꼭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윤재와 한증이라는 분인데요. 이 두 분은 옥고를 치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윤재와 한증이 옥사했다 그런 표현 쓰죠. 이 표현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바로 조선어 학회 사건을 뜻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기억하시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은 33인이나 돼요. 그죠? 이건 뭐 누구라고 하긴 좀 힘들고 확실히 이회영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4번에 한국국민당을 결성을 했대요. 이거는 1935년에 김원봉 중심으로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임시정부의 우호적인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김구가 만든 것이 바로 한국국민당이잖아요. 당시에 조상이 만든 한국독립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의 색깔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한국국민당이에요. 그래서 한국국민당도 삼균주의를 이거를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삼균주의라는 게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만,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만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조소왕이 제창에 놓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삼균주의라는 말이 이미 30년대에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 그래도 맞다고요. 17번. 밑줄 친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에서는 6월 1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공포했대요. 개정된 새 헌법은 16일 0시 기해에 효력을 발생케 되었다. 좀 쉽지 않네. 새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16일부터는 여기네요. 그죠? 실질적인 내각 책임 체제의 정부를 갖게 됐대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내각 책임제, 다른 말로 의원 내각제잖아요. 개헌에서 헌법 개정에서 의원 내각제를 말한 거는 3차 개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1960년에 3차 개헌인데요. 3차 개헌은 누가 했어요? 허정의 과도정부에서 3차 개헌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것이 장면 내각인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허정이라는 사람이 여기 또 등장을 하네요. 1960년에 이 3차 개헌의 키워드는 3개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잠깐 붙들고 저 잠깐 의향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것과 발음 비슷한데요. 그죠? 삼간의양이에요. 삼간의양. 각각 뭘 줄임말인가요? 대통령 간선제이고 의는 의원 내각제이고 이게 바로 내각 책임 체제입니다. 그리고 양원제죠. 양원제.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의원 내각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둘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답일 텐데 대통령 간선제 정도는 이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3개가 키워드라고는 했지만 의원 내각제가 나온다면 이게 답이에요. 양원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구조상. 근데 양원제 이렇게 내지 않고 양원제는 말 그대로 원이 2개이니까 그 구성이 된 참의원, 민의원 이런 구체적인 단어들로 답이 나오면 더 좋겠죠. 더 좋겠는데 그게 답이네요. 그죠? 답이 4번입니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이 되었다. 맞네요. 1번은 몇 차 개헌이요? 임시수도 부산에서 개정이 된 거는 전쟁 중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1952년에 있었던 이게 바로 이제 1차 개헌이죠. 1차 개헌. 4.4.5입의 논리로 통과되었다. 4.4.5입은 이게 거꾸로 읽으면 돼요. 5.4. 1954년입니다. 54년에 2차 개헌.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치게 되면 이게 바로 다 이승만 정부 때의 개헌이네요. 야, 3번 참 중요하네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치. 통일체 국민회의. 이건 1972년인데요. 1972년에 있었던 개헌은 유신헌법이죠. 예, 이게 바로 이제 7차 때입니다. 7차 때. 예, 답은 4번이고요. 18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와, 이게 참 중요한데, 보세요. 다 중요하대, 뭐. 그죠? 개경을 떠나 그랬어요. 피난 중인 왕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왕이 개경을 떠나면요. 이게 만약 고려라면 수도를 떠난 거예요.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 고려의 왕 중에서 몽진을 한 사람. 그래서 요것만 본다면 누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란이 침입을 했다면. 현종 떠올리면 되겠네. 그죠? 이게 만약에 홍건적이 쳐들어온 거라면 홍건적은 공건적, 공민왕을 떠올리면 좋겠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홍건적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공민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뭐 안성현, 안성군, 수원 이런 것들은 이건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에요. 피난을 다른 데 가 있으면서 다른 동네에서 잘 싸우고 있으니 거기 칭찬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이라고 그랬는데 피난 중 어디로 피난하고 있었습니까? 이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민왕이 홍건적의 2차 침입 때인데요. 1361년 이제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피난을 갔던 그 얘기예요.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안동으로 피난 갔죠. 그걸 우리가 안동 몽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번 시험에 복주몽진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래요. 공민왕 이후의 일. 근데 뭐 조선까지 가진 않겠지. 그러면 공민왕 이후의 일이면 우리 고려 말의 왕 공,
우, 창, 양. 이 창은 양은 공양왕 말하는 거예요. 공민왕 이후면은 이 세 사람이 답이겠죠. 그렇죠? 물론 뭐 조금 더 어렵게 한다면 공민왕의 후반기도 그냥 공민왕의 말기 사건도 여기 이제 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화양 무기를 사용해서 진포해전에서 승리했대요. 화양 무기를 사용해서 진포 싸움, 진포해전에서 승리한 사람은 최무선입니다. 최무선. 최무선인데 이제 왕으로 따져본다면은 이게 지금 왜구를 격퇴한 거잖아요. 왜구는 우구 언제예요? 우왕 때죠. 우왕 때. 연도로는 1380년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왕 때라는 거죠. 에? 뭐야? 그럼 답이 1번인가요? 네, 답이 1번이네요. 이번에 처인성 전투에서 적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대요. 살리타는 몽골 장수입니다. 살리타가 사살이 되었다. 이 살리타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거는 몽골의 1차 침입을 말하는데 하나, 둘, 셋, 하나. 그래서 1231년이고 하나, 둘, 셋, 둘 때 다시 쳐들어갔다가 그때 죽었죠. 예. 1232년. 이건 이제 고종 때입니다. 기철일파를 제거하고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했대요. 기철일파를 제거하고 쌍성총관부의 관할 지역을 수복한 사람은 공민왕이에요. 이게 뭐야? 우리가 이제 1번으로 벌써 답을 했는데 3번에 공민왕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확실하게 이제 우왕이 답이기 때문에 이제 1번을 고르시면 되긴 하겠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한 거죠. 그렇죠? 이 쌍성총관부 관할 지역 수복이 공민왕의 초기 사건이냐 말기 사건이냐, 홍건적 침입 전 사건이냐 후 사건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분위기의 문제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몇 년인지까지 그것까지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쌍성총관부 공격이라는 이 사건이 공민왕 초기 사건인지 말기 사건인지 그거는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예전에도 한번 있었거든요. 요건요 좀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1356년이에요. 1356년. 공민왕이 1351년에 왕이 됐거든요. 1, 2, 3, 4, 5, 6. 초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연도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 쌍성총관부 수복이라는 거 있죠? 요거는 별표. 요거는 공민왕 초기 사건이다. 요걸 꼭 좀 기억을 하세요. 공민왕 초기 사건이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이 3번은 위에 있는 사료 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답이 되지 못해요. 4번에 8만 대장경을 만들었대요. 몽골 침입 중에 만들었죠. 요것도 고종 때이겠네요. 그죠? 1236년부터 만들었으니까요. 19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이제 옳은 것은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과 윤유 등이 처형이 되었대요. 남인이 쫓겨나고 허적과 윤유가 처형이 되었대요. 허적과 윤유는 예속 논쟁 때만 하더라도 뭐 승승장구했고 숙종 초기만 하더라도 뭐 당당했었는데 허적의 유학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허적의 서자 허견의 영모 사건 등으로 인해서 허적과 윤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을 남인이라고 하죠. 그죠? 남인이 처형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경신왕국이라고 하죠. 경신왕국. 1680년에 있었던 경신왕국입니다. 나 2년 왕후가 복이 되고 패비 민씨죠. 그죠? 2년 왕후가 복이 되고 노론과 소론이 정계 복귀했대요. 노론과 소론. 뭐 다 합치게 되면 서인 쪽 아닙니까? 서인이 다시 이겼대. 그래서 복귀했대요. 그래서 2년 왕후 편이었던 사람들이 서인인데 그들이 복귀한 거를 뭐라 그래요? 이게 보니까 가와 나는 표현은 달리 했지만 다 서인이 이겼다는 얘기네. 그죠? 위에 게 경신왕국이라면 밑에 거는 기사왕국입니다. 아니 경기 갑술왕국이죠. 그죠? 갑술왕국입니다. 1694년. 그럼 뭐야? 가와 나 사이라면 경신왕국과 갑술왕국 사이면 기사왕국이죠. 기사왕국은 서인이 지는 거예요. 서인의 대표, 또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졌을 때 노론의 영수가 되었던 송시열이 사약을 먹고 죽는다는 게 중간에 끼어 있는 기사왕국의 포인트예요. 근데 바로 그게 답이네요. 송시열이 처형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사왕국의 내용이에요.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했다 그랬는데 예송 논쟁은 모두가 다 현종 때죠. 지금 위에 있는 가와 나는
모두가 다 숙종 때인데 그 이전 사건이에요. 3번에 서인정치 한계를 느낀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대요.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요거는 임진왜란 전인데요. 요건 선조 때죠. 요거는 1589년입니다. 기축옥사 그렇게도 불러요. 또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영고탑으로 파견했대요. 이 표현은 우리가 꼭 좀 외우자 그랬죠, 그렇죠? 영고탑으로 파견했다. 이제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으면 영고탑이라는 곳이 바로 이 寧안이 이쯤에 있는데 중국 군대가 오고 우리나라 군대가 가가지고 만나서 저 위에 러시아 치러 가거든요. 그 항상 만나는 집결지가 바로 영고탑이어서 나선정벌 기록에는 반드시 나오는 그런 지명이 바로 영고탑입니다. 영고탑에서 청나라 군대랑 우리나라 군대 장수 변급이가 만났다. 누가 만났다? 변급이가 만났다. 그러면 분명히 나선정벌이고 왕으로 치면 북벌의 해프닝이니까 효종이 되겠죠.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사실 연도를 좀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의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었대요. 그럼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려면 일단 재헌국회의원이 뽑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선거가 있어야 되겠네요. 5.10 총선거. 1948년 5월 말에, 5월 30일에 그때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근데 뒤에 헌법까지 제정했다면 그래서 재헌절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1948년 7월입니다. 요걸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운형과 김규식은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랬는데 좌우합작위원회는 이승만의 정읍발언 직후에 있었어요.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1946년 6월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7월에 있었어요. 7월에. 요걸로 풀어야 되고요. 조선 건국동맹 자체는 이거는 1944년에 있었지만은 그걸 기반으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된 건 말 그대로 광복 직후잖아요. 광복 직후라는 건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이니까 그 다음날 16일로 하시면 돼요. 마지막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대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시면요. 우리나라는 그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까지, 그죠? 2차 미소공위까지 열렸었어요. 요거 둘 사이가 14개월이나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위에 거는 1946년 3월이고 1년 2개월, 14개월 뒤면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이겠죠. 그 사이에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가 있었어요?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있었고 그 사이에 지금 이 문제에 있는 좌우합작운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차와 2차 사이에 있는 이런 사건들을 외우게 된다면 이 문제에 혹여 몇 년 몇 월인지 몰라도 이 문제는 또 윤곽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달 하나가 3번이 되겠습니다. 다 풀어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예. 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는 항상 아주 소중하게 다뤄줘야 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다 얻어내고 복습의 계기로 삼고 그래야지 그 다음 시험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